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비주의랑은 좀 다른 아주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니클라우스 라르기어 교수의 강의를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신비주의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이런 느낌일 거예요. 뭔가 신이나 거대한 우주,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강렬하고도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그렇죠. 이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바로 베르니니의 유명한 조각상, 성녀 테레사의 환입니다. 황홀경에 빠져있는 성녀 테레사의 모습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신비주의 하면 딱 떠올리는 바로 그 이미지, 그 압도적인 개인적 체험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모든 게, 이 찰나의 황홀경이 신비주의의 전부가 아니라면요? 더 나아가서 이 극적인 이미지가 오히려 신비주의의 진짜 의미를 가리고 있는 일종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라면 어떨까요? 자,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성녀 테레사가 직접 쓴 책을 보면요. 무려 200페이지가 넘는데 정작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황홀경 장면은 글쎄요. 한 페이지도 채 안 돼요. 정말 짧게 언급되고 끝나요. 그럼 나머지 200페이지는 다 뭐냐? 바로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신비주의라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상태처럼 생각하는 이 신비주의라는 단어 자체가요. 놀랍게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근대의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원래 수백 년 동안 신비스럽다는 말은 그냥 형용사였어요. 신비스러운 기도, 신비스러운 독서법 이런 식으로요. 어떤 행위를 꾸며주는 말이었죠.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게 확 바뀝니다. 사상가들이 신비주의라는 명사를 만들어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내적 경험 그 자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독립된 개념,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신비주의라는 개념이 딱 생기고 나니까 이걸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임마누엘 칸트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있었죠. 이들은 신비주의를 그냥 종교적 열광,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거라고 비판했어요. 반면에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같은 사람들은 이걸 이성을 뛰어넘는 또 다른 경험의 영역으로 봤습니다. 언어나 이성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죠. 신비주의가 원래부터 이런 폭발적인 감정이나 특별한 체험에 관한 게 아니었다면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라르기어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구성주의적 실험주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떤 느낌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기술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2세기 수도사였던 생 미그토르의 위그 같은 인물이 설명한 기도의 실천 과정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먼저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요. 이걸 격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익숙한 것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엔 기도문이나 성가, 이미지 같은 것들에 푹 빠져듭니다. 이걸 몰입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완전히 새로운 감각적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조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생각, 감각 자체를 능동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거의 정신을 훈련하는 기술과도 같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단순히 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거죠. 기도문이라는 단어, 성가라는 음악, 성화라는 이미지, 이런 재료들 자체를 사용해서 내 영혼, 내 내면 세계를 아예 새롭게 빚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오래된 거의 잊혀졌던 수행 방식이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바로 20세기 모더니즘 예술에서 부활한다는 겁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죠? 20세기의 모더니즘 예술가나 작가들이 이 고대의 전통에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종교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죠. 그들이 매료된 건 바로 그 방법론이었습니다. 기존의 세상을 보는 방식을 부수고 감각과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그 실험 정신, 이게 바로 모더니즘 예술가들이 하려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던 거예요.
작가 로베르트 무질의 소설 특성 없는 남자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 연결고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가능성의 감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있는 현실에만 얽매이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모든 다른 가능성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현실이란 고정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한 인식의 기술과 정말 닮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무질은 이런 생각을 중세 신비주의자들이 말했던 인간의 무형성이라는 개념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인간의 정신이나 본성이란 게 원래 정해진 형태 없이 텅 비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언어나 문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실천들을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아주 유연하고 열려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무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예술계를 보면 다다이즘의 후고발부터 추상미술의 칸딘스키, 심지어 쇤베르크나 존 케이지 같은 음악가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이런 고대의 실천들에서 영감을 얻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식을 실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비주의를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실천이자 기술로 다시 생각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카프카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카프카에게 신비주의적 경험이란 다름 아닌 전통에 대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그냥 옛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에 쌓여온 수많은 이야기, 이미지, 사상들을 하나의 거대한 재료 창고처럼 여기고 그걸 가져와서 지금 현재의 세상과 나를 새롭게 이해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전통을 그냥 박제된 규칙이 모여있는 죽은 아카이브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지금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고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는 데 필요한 언어와 이미지들을 꺼내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원천, 일종의 도구 상자로 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신비주의를 실천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찰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들만의 창조적인 실천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보고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나갔는지를 되짚어 본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이 낡고 익숙한 세계를 넘어 어떤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고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